제 생각인데 호재가 나와서 주식이 좀 상승을 해도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매도 기회로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주식이 하락을 보인 건 조짐이 나타난 건 이제 2월 중순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하락 조짐이라는 게 이제 크게 제가 보기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이제 월마트 실적이었고요. 둘째는 S&P 글로벌 2월 서비스 PMI였고요. 셋째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 실적을 보고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고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도 가져올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일단 살피기 시작을 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하락 추세에 전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이 2025년 들어가지고 정말 대폭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네, M7 위주로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주식이 이제 급등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몇 년간의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금요일만 해도 5%가 빠졌죠. 목요일도 한 5% 빠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이틀 사이에 10%가 빠졌는데 이게 이제 5년 만에 뭐 최하위 하락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월에 고점 대비해서 벌써 20%가 빠졌다 네.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10%에서 20% 빠지면 조정, 20% 이상 빠지면 이제 하락 전환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락 속도가 지금 2020년에 뭐 팬데믹 때 2000년에 닷컴 버블 때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미 하락 추세에 전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제 생각인데 호재가 나와서 주식이 좀 상승을 해도 네.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매도 기회로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전환은 뭐 커다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다 없애겠다든가 뭐 이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 폭락을 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설프니 상호관세 때문이긴 한데 사실 이거 말고 하락 징조가 보인 거는 2월 중순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하락 징조를 보고서 사실 2월 중순에 미국 주식 싹 다 팔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으로 사실 이제 옮겨갔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러면 제가 왜 미국 주식이 하락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징조를 봤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성정길 TV 보시는 분들이 뭐 저 사람은 뭐 저런 거시 지표 같은 걸 보고서 팔았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참조가 나중에라도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그걸 올려요 매일.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미국 주식 하락을 보인 거는 조짐이 나타난 건 이제 2월 중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월 중순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락 조짐이라는 게 이제 크게 제가 보기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월마트 실적이었고요. 둘째는 S&P 글로벌 2월 서비스 PMI였고요. 셋째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였습니다. 월마트가 이제 첫째 실적을 그 당시에 발표했는데 실적은 잘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가 이제 컨센서스였어요. 다음 가이던스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2025년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나 EPS에 대한 월마트의 예상이 시장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월마트 주가가 이제 그날 6% 빠지고 그 다음날 또 2% 빠지고 막 이랬는데 월마트 실적은 미국인들의 그 소비 심리에 이제 힌트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마트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건 이제 관세 때문이었어요. 관세의 불확실성. 그래서 월마트는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에서 이제 물품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월마트는 사실 다른 기업의 실적 발표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 실적을 보고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고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도 가져올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일단 살피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S&P 글로벌 2월 서비스 PMI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문제고. 근데 이 서비스 PMI가 49.7을 그때 딱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으면 확장이고 50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 2월에 들어서 딱 이 서비스업이 50일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제조업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조업 PMI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비스업이라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제조업이 안 좋아도 서비스업이 미국은 좋으니까 계속 경제는 강하다. 사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됐구나. 사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2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그럼 아까 말한 서비스 PMI랑 비슷한 거죠. 소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부각된 시기가 이제 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기대 인플레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치를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3년 11월 이후 최고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95년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문제가 되겠다는 걸 사실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P 글로벌 서비스 PMI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모두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미리 경고를 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관세에 대한 경고는 이 지표로서 그 당시에 이미 충분히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문제였는데 이것도 역시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4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온 게.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이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미시간대 지수와 함께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그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미시간대 지표도 안 좋았죠. 컨퍼런스 보드 CB 지수도 안 좋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CNBC에서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보인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2년물하고 10년물을 비교를 합니다.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을 판단하는데 10년물하고 2년물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이제 3개월물하고 10년물이었죠. 그래서 이거 좀 시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연준은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금리를 더 이렇게 비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물이 이제 연준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은 경기 침체 신호로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 차이를 활용하는데 여기서도 또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아이비들의 발언들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이제 좀 험악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BOA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7개월 내에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간 스탠리 미국의 예외주의가 틀렸을 것 같다. 미국의 경제 회복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나왔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미국의 빅테크들은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비싼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싼 상태가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 비싼 상태가 계속 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 성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다 관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관세 문제를 안고서도 그만큼의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미 과대평가돼 있는 데다가 관세 문제가 덮치는데 그것까지 이겨내고서 더 크게 성장을 하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주식을 다 팔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 국내 주식을 좀 더 좋게 보시나요? 이제 국내 주식은 너무 싸기 때문에 좋게는 보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은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 시장을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그때그때 이제 좀 대응을 하는 트레이딩인데 이제 이 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는 거시적인 여건과는 별로 관계 없이 그 종목을 처음에 투자를 딱 하시면
이 투자할 당시에 그 회사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발전 방향에 의해서 회사가 이러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그 플랜을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잘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쭉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거시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수시로 이제 회사의 IR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맞지 않는 분들은 이제 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트레이딩은 사실 기업 가치보다는요. 현재 그 상황에서 부각되는 주요 섹터가 무엇인지 아니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거시를 또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국내 주식은 주로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해외 주식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제가 IR 담당자하고 통화도 할 수가 그렇죠.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접근성도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게 무슨 숨겨진 정보가 아니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회사 담당자하고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시적 여건을 많이 반영해서 트레이딩을 하고요. 거시가 안 좋아지면 팔고 거시가 이제 좋아지면 사고 이런 네.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거고요. 국내 주식은 거시는 별로 안 봅니다, 전혀. 그냥 철저하게 종목만 분석을 해서 이 종목 자체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보면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외부의 무슨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그냥 기업 자체가 좋다 그러면 그냥 쭉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와 해외를 두 개는 저는 네. 비교는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국내 주식은 그 종목이 좋다고 생각해서 갖고 가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뭐 국내 주식은 항상 좋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오르면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참 장기 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제가 IR 담당자하고 항상 전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 증자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 사실 그거 가장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예. 2월에 미국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미국 주식은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난주였나? 하여간 뭐 지난주에 이제 하나 지금 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팔았더니 또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을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야 됐다 해서 비트코인을 한번 팔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식을 팔아서 허전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사실 오랫동안 갖고 있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좀 애착이 남달아서 그런지 어. 비트코인을 팔았더니 가격과 관계없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사버렸어요. 그냥 올랐어도.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사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싹 팔고 났더니 약간 허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 네. 미국 주식을. 그래서 아유 뭐 손해 보더라도 뭐 하나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소량을 좀 샀거든요. 근데 지금 물린 상태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뭐 그 어제 금요일 날 폭락을 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아마 잘 모르는 종목일 텐데요. 아이렌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아이렌. 네. 이런 종목인데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한 40%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하락한 다음에 사긴 했는데 네, 그래도 네. 이제 좀 물린 상태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찾다가 이제 요 기사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을 사게 됐는데요. 인사이드 머니에서 아이렌이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저평가된 비트코인 채굴 주식인 이유라는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 찾아보니까 아마 JP 모건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12달러로 이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더라고요. 여기 성정길 TV 이제 구독자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렇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렌은 이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로 이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나 네. 무슨 AI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이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실 그런 이제 컴퓨팅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술적인 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회사는 2025년 하반기까지 해시율을 초당 57EH로 확장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에 직접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서 클라우드와 콜로케이션을 위한 신속한 확장을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기술 혁신하고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로 클라우드하고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금년 2분기에 134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고요.
1분기 대비해서 813개의 비트코인을 더 채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이제 딱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결산 시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2분기라고 한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를. 그래서 이제 1,34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H100, H200 칩을 이제 많이 사들여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활용했고, 블랙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앞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뭐 다 맨날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마라톤 디지털 네. 홀딩스 이런 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렌 요 회사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I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 플러스 AI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순수한 비트코인 채굴만 한다든가 아니면 또 비트코인만 사모으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도 더 하고 또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적게 네. 들어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보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들을 계속 사모으는 기업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게임스톱도 비트코인을 산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테더 같은 데도 8,888개였나? 88,000 뭐 몇 개였나? 880 몇 개였나?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8자로 쫙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8,888개인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또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들을 계속 사들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매수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